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네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지난주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중이 있고 나서 방중 과정에서부터 물론 그렇게 됐죠. 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방중을 대통령께서 하고 오셨다, 그런 자평이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나 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의견들은 그렇지 않은 시각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사실은 한국 기자들에 대한 폭행 문제죠.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기자가 두들겨 맞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화가 나고 억울하고 중국이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 문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죠. 아마 이제 사진 촬영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기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찍으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넘어지고 막 하면서 백악관 집기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거를 지켜보던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마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까지 다 그 생중계 방송이 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국 기자들의 문화이고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샜다, 이런 좀 자기 비판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생기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대통령을 초청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를 큰 탈 없이 또 뭐 잡음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자기들의 생각일 텐데요. 더구나 경호원들이 한국 측 대통령 수행 기자들을 두들겨 팼다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은 야만적 그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의 성격상 흔히들 얘기하는 양비론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폭력 행위는 폭력 행위인 것이니까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 단속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프레스 카드 제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언론계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레코드가 좋지 않은 기자들에 대해서는 프레스 카드 발급을 뭐 제한한다든지 그런 언론사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도 창피하고 또 상대국가의 외교적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뭐 우리 입장만 내세워서 사과하라 어쩌라 하는 것도 참 어색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께서 혼자 밥 먹는 일정도 많고 또 도착하는 날 그날이 남경 대학살 70주년 기념일이 돼가지고 시진핑 주석은 북경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을 만나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공항에 내렸는데 국장급인지 차관복급 인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좀 홀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지지하지 않는 분이 됐든지 간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 것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좋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썰렁하다 하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 문제,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꼭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쪽하고 뭐 좀 박자가 좀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좋은 그 의존적인 그런 대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급하게 중국에 가야 할 그런 사안이 있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그러면 과연 중국의 최고 책임자인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전 그런 전제하에 방중과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아주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드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들어온 건데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든 사실 우리가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듯한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 당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공동성명 같은 거 안 나와도 좋다. 그럼 없는 대로 해봅시다. 그런 어프로치를 취한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네 가지가 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뭐 4대 합의라고 해서 합의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전쟁 불가론입니다. 결국 이제 북핵 문제가 제일 어쨌든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문제니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쟁 불가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굳이 중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이 중국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전쟁 불가라는 것을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일치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의 문제인데요. 같은 목표를 이루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그 외교적인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전쟁이라는 방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같은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요. 일단 결국 미국과 일본, 한미일 이 세 나라의 공조의 분위기, 공조의 틀 이런 것이 깨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동맹국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과거 역사를 쭉 따지자면 6.25 전쟁 때는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던 과거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통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에 개입한 결과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체제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체제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핵까지 개발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국제 정세 전체에 부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그런 큰 골칫거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만나서 그런 식의 합의를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으로 너무 다가서는 듯한 그런 모양을 주는 분위기가 되어서 상당히 좀 미국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의도에 대해서, 또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미국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 불가를 동의했다는 것이 참 썩 좀 석연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무슨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전쟁 외에는 다른 대안 없고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 뭐 한국에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들을 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분위기를 알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지만, 그것은 전쟁을 꼭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스포츠 농구죠. 농구 용어로 좀 써보자면은 한번 올코트 프레싱 해보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낼름 북경에 달려가 가지고 중국 지도자와 전쟁 불가를 합의해 버린다는 것은 참 좋지 않다. 그리고 김정은이한테는 완전히 그냥 남포군전 면허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지적이랄까, 좀 여운을 남긴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경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 내용인데요. 그 연설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다, 그러니까 큰 나라 중국과 큰 그림을 그리는 중국과 우리 한국이 같이 뜻을 합쳐서 뭔가 좀 잘해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중국과 한국이 뭐 같이 잘 해보자, 그게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중국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일이 되면은 지역에도 좋은 거고 국제 전체적으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표현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중국 사람들 사고 구조를 지배하는 거는 중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이 중화 세계 질서 속에서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위성국 신세로 그렇게 지낸 거 아니겠습니까? 몇백 년을 그렇게 지낸 건데요. 그 역사적 사실로서 굳어져 있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그런 국민 감정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중국 그 대학생들 앞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이래버리니까 저는 아주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인연,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밀접한 관계, 그런 거를 좀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생각은. 근데 문제는 어떠한 소재를, 그러한 설명을 위해서 소재를 사용하느냐, 예를 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이제 김산이라는 그 한국 출신, 조선 출신 공산주의자 예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 한국, 그 당시 한국에서 배출된 뭐 공산주의자가 뭐 한둘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칠 수 있겠지만서도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김산이라는 사람이 팔로군과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당의 군대죠. 그리고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고요. 인민해방군의 이제 공식 군가인데요.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 뭐 한국전쟁이라는 표현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쟁을 3년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인데, 사실 그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까놓고 보면은, 50년 6월 달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한참 공격을 하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2년 6개월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인민해방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제가 국군하고 인민해방군하고 싸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부터 또 중간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국군이 전체 전쟁의 반 이상을 우리 국군이 담당해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 공산 진영도 마찬가지죠. 50년 10월 달 이후로는 조선인민군이 짜부러 들어가지고 뭐 존재가 미미하니까 전투를 많이 못했죠. 그러니까 전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군과 인민해방군 간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에 그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지금 훤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그 당시 모든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다 된 밥에 그 재를 뿌려서 통일도 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그 북한 체제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중국과 한국과의 그 인연을 이어주는 그런 인물로 예를 들었다는 것은 참 좋지 않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연설의 내용 중에서 남경 학살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같이 이렇게 투쟁하고 맞서서 그런 그 연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또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본과는 우리가 한미일 이 삼각의 틀 속에서 준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 한국이 현대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여라고 하는 것을 뭐 일본 사람들이 뭐 그것을 꼭 원해서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일본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의 한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는 일종의 구원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긍정적인 기여가 있는 부분, 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얘기할 때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부를 빼놓고 뭐 좌파 정부건 우파 정부건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그 항상 공통 분모로 가져온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지나치게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겨냥하는 듯한 균형이 심하게 무너진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마치 뭐 지금 뭐 7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한국은 그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중국과 연합해서 뭐 항일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뭐 억지로 오해하는 생각을 갖고 바라보자면은 심지어 그런 생각도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 그건 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그 구급파들이 항상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급파들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일 관계를 좀 나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닐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한미일 공조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화를 좀 현대적인 컨텍스트로 지금 뭐 한국의 연예인,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또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룬 업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건데요. 왜 굳이 뭐 남경학살이니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면서 또 인민해방군과 같은 걸 얘기를 했는지 참 그 국익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8일이었죠. 18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보 전략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경쟁자로서 중국과 소련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위협과 도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 때문에 위협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지목이 된 것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그런 것이 더 부각을 해서 이렇게 경쟁적 관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쉽게 큰 픽처로 본다면 결국은 이 국제 질서 세계 체제가 다시금 일종의 냉전 체제로 이행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큰 국제적인 조류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도 그 조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환경의 문제지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힘으로 바꿀 수 있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한국이 국제 질서가 미국이나 유러피언 유니언, 일본 이런 한쪽 진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냐, 자연적인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진영 쪽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 무역 대국이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또 우리의 민주주의, 또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대통령의 방중의 행보, 또 베이징대에서의 연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영향만 주는 사건으로 그냥 그치게 될지, 아니면은 좀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그런 사건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같은 것이 발표되고 그런 거 변화를 봐서 우리 정부가 조금 일종의 오차 수정 행위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고 국민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나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반응,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연에 잘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민한 대응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만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좌파 정부로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이 있고, 또 과거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져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내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국가 이익에 대한 분명한 생각보다는 그러한 정체성 확인 차원, 또 정책의 어떤 그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의 지속성 차원에서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그런 뭐 일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2000년도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발했을 때 ABC란 말이 그 우스갯소리처럼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클린턴 정부 때 했던 정책 뭐든지 반대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구미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과거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만 하면 된다. 자기 구미 맞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복지와 나라와의 경제와 우리의 안보, 그런 것을 포함하는 한국의 국익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Anything but 클린턴 같은 그런 무모하고 좀 독선적인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